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료인문학연구소 공감클릭에서 주최하는 공감 강좌의 두 번째 세션,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감클릭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감클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인은 물론이고 환자, 보호자, 의료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과 의료인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공감 클리닉을 만들기 위한 의료인의 자세와 노력, 그리고 병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료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해야 공감 클릭을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을지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마친 후에 이어서 여러 회원님들의 의견을 소개해드리고 필요한 경우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좌가 진행되는 도중에 소중한 의견이나 궁금증에 대한 어떤 질문을 채팅창에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두 번째 공감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잘 쓴 글은 아니지만 제가 쓴 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서 강좌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추석 때였을 것 같습니다. 저녁상을 받았는데 맛있는 굴비가 반찬으로 나와서 이 반찬을 먹으면서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나고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식사 후 바로 서재로 들어가서 제가 적은 글입니다. 우리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굴비 대가리. 옛날 명절상 주인공은 굴비. 맛있는 대가리는 아버지 것. 난 젓가락을 거둔다. 하얀 살점을 맞는다. 꿀맛이다. 살점이 이렇게 녹는데 대가리는 얼마나 맛날까. 난 그저 침만 삼킨다. 아버지는 혼자 바쁘다. 작은 뼈는 잘게 씹고 큰 것들은 쪽쪽 빨고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대가리는 억울하다. 영문 모르고 벌을 받는다. 아이 입을 노린 상해 미숫죄란다. 오늘 밥상에도 맛있는 굴비, 이제 대가리는 온전히 내 것. 아무도 손을 못 댄다. 이걸 양보할 순 없다. 젊은 분들은 이 어두 일미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아마 50대 이상의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 굴비 대가리가 어떤 의미인지 어두 일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날 느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느끼셨나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또 한 가지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내 진료실에 들른 환자들이 의사인 나로부터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문화가 좀 더 대한민국에서 확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가졌습니다. 이런 공감 클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좀 더 해야 될지 하나하나 우리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죠. 진료실에서 임상의사는 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특히 내과 의사는 더더군다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멋있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이 지휘자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이 앞에 있는 모든 악기와 합창단이 조화롭게 장점을 발휘하도록,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끄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리고 개별 악기가 내는 소리들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도 있도록 크기, 속도, 또 뭐 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주의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칭찬은 대원들에게 혹시라도 실수나 잘못은 본인이 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비해서 임상의사는 어떨까요? 임상의사 역시 모든 의료진이라면 뭐 간호사, 의료기사, 무슨 사회복지사 등등 뭐 다 의료에 관여하는 사람들 모두를 지칭합니다. 모든 의료진들이 환자 중심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모든 의료진들이 자기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좀 전에 말씀드린 함께 묶어서 제가 말씀드렸네요. 발휘하도록 도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진료 결과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를 임상의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진료팀은, 함께 일하는 의료진들은 방어적이고 수동적이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교훈입니다. 공감 클리닉에는 어떤 의사가 필요할까?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이 의사일 텐데 어떤 의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좀 약간 억지스럽긴 합니다만은, 임상기술 그리고 공감과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뛰어난 사람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듣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공감 클리닉에 필요한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를 여기에 대한 우리의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적으로 이런 구분을 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상기술도 그렇고 공감과 소통 능력도 그렇고, 어느 사람은 하나도 없고 0이고 어느 사람은 아주 충만하고 해서 1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많고 좀 더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화살표로 아래로 한 것은 좀 부족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위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상대적으로 그 능력이 많이 갖추어진 그런 걸 표시한다고 보시면, 우리는 임상기술과 공감 능력이 부족한 의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의사들 한번, 혹은 의사 선생님들은 스스로를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술이 부족하지만 공감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의사, 임상기술은 뛰어나지만 공감과 소통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의사, 또 마지막으로 임상기술과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 모두 우수한 이런 의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 짚어가 보기로 할까요? 임상기술과 공감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면 아직 환자를
진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좀 더 임상기술과 공감 소통 능력을 향상시킨 후에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임상기술은 좀 부족하지만 공감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이런 의사가 아닌 분들은 환자로서 만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혹시 내가 여기 속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의사는 어떨까? 의학적인 문제들은 비교적 잘 해결할 수가 파악하고 이런 의학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친절, 소위 친절, 따옴표하고 소위 친절하다고 평가받는 의사인데 의사 스스로도 내가 정말 의학적으로 환자를 도와줬는지 회의가 될 것이고 이런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나 보호자들은 뭔가 친절하긴 한데 뭔가 내가 도움을 못 받은 것 같아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임상 기술은 뛰어난 의사인데 공감과 소통 능력이 떨어진 의사를 만나거나 혹시 내가 그런 의사라면 소위 스스로는 의학적인 이 문제를 푸는 실력은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만족해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공감 클리닉에는 이 두 가지가 임상기술도 충분해서 환자의 의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의 마음을 읽고 환자 편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환자의 마음까지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공감 클리닉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저는 이런 의사가 진정 따옴표하고 실력 있는 의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제는 진료실이란 환자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는 의사는 소위 말해 evidence based medicine 에 의해서 환자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임상 기술을 충분히 연마하고 가지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감과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의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료를 하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환자가 어떤 의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진료실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history taking, 소위 말해 문진, physical examination, 신체 검사, laboratory test, 검사실 검사 등을 통해서 자료를 모읍니다. 데이터 컬렉션. 모아진 자료를 interpretation, 해석을 하고 그 결과를 잘 assessment, 판단해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의사가 임상기술이 뛰어난 의사입니다. 임상기술을 다른 식으로 분류해보면 내용, 과정, 개념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 내용을 묻고 신체 검사로 확인하고 실험실 검사로 우리가 검증할 것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그런 내용을 얻어낼 것인가? 얻어낸 그 자료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기술인데 제가 여기에 별표를 하나 해놨는데 무엇보다도 이 과정 기술의 기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사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옆에 있는 우리 동료 의사에게는 환자나 가족들이 입을 잘 여는데, 문진을 할 때, 왜 나한테는 마음을 열고 말을 잘 안 해줄까? 환자나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병원에 가면, 아무개 의사를 만나면 나는 막 불편한 것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어떤 의사를 만나면 별로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말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인, 꼭 기본적인 얘기만 하게 될까? 분명히 기술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우리 앞으로 천천히 함께 해나가 보기로 하죠. 좀 더 부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임상기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 질문 내용, 진찰 내용에 해놨지만, 문진 하나만 가지고 제가 복통 환자의 문진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가 아파서 어느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묻죠. 어디가 아파오셨습니까? 배가 아파서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분석해야 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픈지, 어떻게 하면 더 아픈지,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파지는지, 계속 아픈지, 아프다 말다 하는지, 동반 증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이런 게 내용입니다. 어떤 의사는 컴퓨터만 쳐다보면서 이런 같은 내용을 묻기도 하고, 어떤 의사는 환자에게 다가가면서 눈도 맞춰가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손도 잡아줘 가면서, 정말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표시하면서, 이게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묻습니다. 어떤 의사에게 좀 더 마음을 열고 많은 정보를 주고 싶을까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인을 범주화하고 앞으로 어떻게 검사하고 교육하고 치료할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임상기술이 뛰어난 의사는 이러한 내용과 과정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내고, 임상기술이 부족한 의사는 같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내는 정보가 미약해서 좀 더 부정확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라면 이런 임상기술을 연마하는 데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고, 또 환자 보호자라면 가능하면 그런 기술이, 임상기술이 출중한 의료진을 만나면 행운일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의사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 어떤 경우에 수천 번 임상적인 결정을 합니다. clinical decision. 어떻게 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약을 쓸 것인가, 검사를 빨리 진행하실 것인가, 치료에 돌입해야 될 것인가, 수술할 것인가, 내과 치료할 것인가, 다 결정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팩터. 정확하게, accurate. 적시에, 타임리하게. 마지막으로 환자 중심적으로, patient oriented. 제가 여기에 또 별표를 해놨는데, 이제 셋 중에서 patient oriented decision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중심적인 판단이 아니고, 병원 중심적인 판단이 아니고, 병원비를 많이 올리기 위한 판단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환자 중심적인 디시전을 내리는 의사가 진정 실력 있는 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가 어떤 판단을 해서 이것을 환자에게 이익을 돌리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고, 의사의 판단과 플랜대로, 계획대로 따라오도록 설득하는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기술이 없다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임상 기술이 뛰어난 바른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끝내 환자에게 이익을 돌려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기술에는 말로 하는 기술도 있고 아니면 말 이외의 다양한 소통 기술이 있는데 우선 말로 하는 기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리스에서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소위 이런 수사학, 레토릭에 대한 경연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졌다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남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수한 학자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고 찾아보면 정말로 많은 기술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대부분 어디 신입사원 면접에 가서 점수를 잘 받는 방법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고전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레토릭 트라이앵글 수학 삼각형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파생적인 다른 기술을 습득하는데 기본이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소위 설득의 기술을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로 나눕니다. 영어로 하면 credibility, emotion, logic. 다르게 얘기하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인성적인 접근을 에토스라고 하고 감성적인 접근을 파토스라고 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순서 역시 중요합니다. 인성적인 접근을 먼저 해서 에토스, 환자로부터 호감을 받고 진정성을 인정받고 환자가 믿도록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에 호소해서 환자의 마음을 얻게 된다면 이미 설득은 거의 90% 이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논리적,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나간다면 이 상대방은 이 설득하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따라온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 역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제가 어떻게 이런 접근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뒤에 있을 거로 보입니다. 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저는 공감 클릭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데 어울림의 미학입니다. 어울린다는 것은 의료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등 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팀이 함께 잘 어울려야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공감 클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김치찌개 하나 사진을 올려놨는데 맛있게 보이나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맛있어 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울림의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놀이를 거의 해보지 못하고 나이를 먹었는데 몇 년 전에 집사람하고 어디 가서 한 달을 둘이 살면서 김치찌개가 하도 먹고 싶어서 제가 웹사이트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그 이유가 뭘까를 분석해 본 결과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요즘엔 제가 김치찌개를 꽤 수준급으로 좀 끓입니다. 배추김치가 적절히 발효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히 발효된 배추김치가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여긴 비계가 꼭 있는 부위가 더 맛있게 김치찌개를 만드는 비결인데요. 음식을 균형 있게 만드는 돼지고기, 돼지비계. 거기다 꼭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이러한 어울림 맛을 품어주고 마지막에 함께 맛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이 두부. 이렇게 합쳐서 맛있는 김치찌개가 된다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일하는 팀, 의료진이 마음을 합해야 공감 클릭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각자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상호간 존중하고 협력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풍성한 클리닉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